끝내주는 경제 첫 번째 본방송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게 됐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재정과 예산이라면은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최근에 경제 뉴스를 쉽게 읽는 법에 대해서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 벌이고 계신데요. 이상민 선임연구위원님 모셔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저는 사실은 예전에 막 이렇게 연구활동 열심히 펼치시고 그냥 바른 이야기 하시다가 예. 고발당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안철수 대표한테 고발을 당했었는데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뭐 무혐의로 검찰 최종 수사 결과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연구하신 거 내용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고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당시 안철수 후보 발언 중에서 대선 후보 때. 예, 대선 후보 당시 네. 그 재정학 개념에서 좀 틀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학문적으로 좀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검찰 수사 결과 이건 뭐 고발거리가 안 된다, 무혐의다라고 뭐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러네요. 연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비판으로 답하는 게 아니고 고발로 답한다는 거는 우리 예. 사회를 정말 극단화시키는 그런 행동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죠. 처음에 제가 고발이 들어왔을 때 토론을 하자. 얼마든지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장소, 시간, 사람 다 선택을 해서 어떤 토론 장소에 나가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건설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토론이 아니라 고발장이 날라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 사회는 이 어떤 제대로 된 담론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끝내주는 경제가 토론장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고발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정말 이 사회적으로 비판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끝내주는 경제 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라살림연구소는요, 그 정부 재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참여연대 같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뭐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또 발휘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업무 중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올해로 꼭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 재정 관련돼서 활동한 지 20년째 되는 해인데.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20년.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나 아니면 국회 뭐 전문위원 보좌관 그리고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있을 때랑 책상은 달라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이 세금 뭐 예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어떤 건가요? 뭐 많아서 다 말하기 그런데 제가 예산과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이유가 굉장히 이 사회를 바로바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금은 항상 동떨어져 있는 뭐 연구 과제가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이 실현시킬 수 있는 분야인 거고.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직급보조비는 과세였는데 직급보조비면은 어떤 건가요? 내가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 그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 그런 수당 같은 경우가 당연히 뭐 급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기업이라면은 과세가 됐었는데 근로소득세로.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보조비가 나오면은 과세가 안 됐어요. 공무원만 과세가 안 공무원만 과세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법적으로 봐더라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은 과세가 됐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 대기업이 보통 2세, 3세에게 사실상 증여를 세금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제가 설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의 힘으로 뭐 국가 재정을 1년에 뭐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을 아낀 매년 1,000억 원 건가요? 이상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약간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세금 1,000억 원이 다른 데 쓰이고 있다.
낭비되던 것이 다른 곳에. 예, 1,000억 원이 세금이 추가로 들어왔기 추가로 때문에 들어온 거. 예, 그만큼 아. 뭐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주제를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1,000억 원을 아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 이야기에서도 뭔가 좀 아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처리 얘기인데요. 예. 국회에서 뭐 이거는 근데 요즘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는 자꾸 예산 처리 시간이 12월 31일인 걸로 착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당연히 괜찮지 않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법인지 아세요? 무슨 법이죠? 무려 헌법입니다. 헌법이요? 예,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아.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나야 되는데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2월 2일 날 끝난 기억 없으시죠? 네. 항상 뭐 일주 아무리 빨라도 일주 뭐 2, 3주 정도는 지나서 예산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인 거고요. 아니 어차피 처리될 거 12월 2일 날 처리되나 뭐 12월 30일 날 처리되나 뭐가 다를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날 끝나야지 요즘에 이제 예산안 처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역단체가 집금 정도 끝나야지 기초단체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안 처리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으면은 지방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지방정부에서는 그래서 1, 2월은 거의 놀더라고요. 예산안, 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다 돼야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대충 일단 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새로 다 조정하면서 일단 기다리면서 3월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게 거의 관행이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뭐 물론 12월 달에 예산안을 본 예산을 짜고 확정을 하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본 예산은 실질적 예산이 아니에요. 아무도 본 예산이 실질적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일단 그냥 가라로 본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서 실제 예산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 좀 안 좋은 관행인 거고 이런 안 좋은 관행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또 3, 4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하는군요. 12월에 본 예산 해놓고. 그렇죠. 모든 지방정부는 추경을 보통 한 2회, 3회 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일단 본 예산을 대강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어떤 관례인 거죠. 그게 엄청난 비효율이네요. 그럼요. 많은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과 다 불필요한 일에 또 매달리고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측 가능한 재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나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안 지키는데 지키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게 국민들이 그냥 의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정치인도 그냥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하기가 논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보통 정기국회는 9월 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가 9월 초에 시작했을 때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느냐? 9월 달엔 보통 뭐 합니까? 국감 하잖아요. 국감하죠. 예, 국감 다 끝나고 실제 예산안 심의는 11월이 돼야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요. 11월부터 예산안 심의를 해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을 9월 달에 하지 말고 한 6월 달 정도 하고 9월 처음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12월 2일 전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정 조정하는 건 또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문제가 지속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일정 조정하는 것은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은 대단히 간단한 일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11월 달에 늦게 예산안 심의를 시작을 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현재는 예산안을 어디서 심의하고 있냐면은 소소위라는 곳에서 심의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작은 위원회?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작은 위원회인데요. 작은 위원회라는 것은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수면 밑에서 여야 간사 또는 여야 원내대표가 그냥 비공개
비공개 그냥 협작 회의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 예결위가 있고 예. 예결위 안에 예결 소위가 있죠. 소위에서 거기까지는 원래 공식적인 심의를 거죠. 하는 거. 맞습니다. 원래는 예결 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국회법에서 나오는 본질인데요. 예결 소위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수면 밑에서 비공개적으로 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비공개 협상 테이블을 보통 소소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냥 국민 모르게 소소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협의만 하면 9월 초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있는데, 여야는 국민 안 보는 데서 협상을 하고 싶고, 국민 안 보는 데서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이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빨리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늦게 시작해놓고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말이죠. 답답한데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충분히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뭘 경영을 하더라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도 나중에 중요하죠. 들어보고 나가고 계획 세웠는데 계획대로 됐어 안 됐어, 돈이 비어 안 비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국회는 예산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결산은 뭐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미 뭐 지나간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은 그래도 간혹 언론 보도는 조금 나와도 결산은 정말 나오지 않은데요.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올해 결산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지출 규모가 적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출을 임의대로 기재부가 지출하지 않고 있어요. 올해 결산이면 2023년도 2023년도 결산이니까 네. 내년도에 이제 내년에 올해 결산해야 결산을 되는 할 거죠. 텐데요. 네. 근데 올해 결산은 뭐 아직은 안 해봤지만 뭐 집행 내역은 알 수가 있잖아요.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출을 거의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우려가 된다라는 게, 올해가 내수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 순수출이랑 내수 두 개를 더한 것이 경제 성장률인데, 내수가 마이너스예요, 올해 3분기까지. 근데 내수가 3분기까지 마이너스인 것이 그냥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97년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내수가 마이너스인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인 2020년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딱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급 정도라야 내수 마이너스가 나는 맞습니다. 건데. 그런데 2009년도에 내수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죠. 왜 그랬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인 이유는 알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23년도 올해 내수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게 뭐 혹자는 뭐 가계부채가 많아서 민간이 지출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물론 그 측면도 있지만, 민간 소비만 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뭐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소비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소비인데, 정부 소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 내수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올해는 굉장히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나라 내수 마이너스인 이유인 거고, 저는 이것을 이름 붙여서 정부 재정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2008년도가 금융위기, 2020년도가 코로나 위기인 것처럼 2023년도 내수 마이너스인 이유는 정부 재정 위기입니다. 이거 아까 맨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건전재정 얘기부터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재정을 더 써야 되는데 덜 써서 이 내수 위기가 왔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뭐 더 써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정부 지출 규모는 언제 정해졌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여야 합의로 정해진 겁니다. 639조를 지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639조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올해 국세가 잘 안 거치잖아요. 국세가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출을 이 기재부가 지금 현재 임의로 줄이고 있는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세입 예산은 이것은 예측이거든요.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세출 예산은 예측 영역이 아니라 얼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영역이기 때문에 639조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출하기로 했다라면은 639조를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사업에 10억을 지출해라라고 땅땅땅 하고 저 사업에 20억을 지출해라라고 땅땅땅 했다면은 당연히 행정부는 이 사업에 10억을 지출하고 저 사업에 20억을 지출하는 것이 맞는 당연한 일인 건데 현재는 639조를 지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올해 집행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얼마나 덜 지출하고 있나요?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국세 수입이 한 59조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측보다 59조 원이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을 얼마나 덜 쓰고 있는지 보니까 한 60조 원 정도 덜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이것을 보면은 우연히 60조 원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딱 이 국세 수입이 덜 들어올 것만큼 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니다, 우리가 불용을 억지로 종용하진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이 지출을 우리가 불용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은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는 종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 이것을 얘기하면 밑에서는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알아서 비싼 거 시켜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부장님이 짜장면이라고 말하면 밑에 사람은 탕수육은 절대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선 공무원은 알아서 불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올해 지출이 줄어드는 원인이고 올해 지출이 줄어들어서 올해 내수가 마이너스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들어온 만큼 쓴다는 게 결국 건전재정 컨셉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건전재정은 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재정의 책임성이 있고요.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요. 두 개 가치 둘 다 중요한 거고요.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다 보면은 재정 건전성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다 보면은 책임성은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이렇게 올해나 내년에 건전 재정을 이룩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재정 수지가 굉장히 큰 폭의 적자예요. 근데 재정 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국가 수입이 줄어서 재정 건전성은 올해도 위배가 되고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은 국가 수입은 왜 줄어들었느냐? 물론 뭐 감세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수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내수가 왜 안 좋냐? 국가가 지출을 줄여서 지출을 제대로 안 해서 내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출을 너무 낮아도 재정 건전성이 위배가 되고 지출이 너무 높아도 재정 건전성이 위배가 돼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출을 너무 줄여도 안 되고 지출을 너무 높여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척도입니다. 수입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수입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척도인데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이 위배가 되는 것은 내수를 끌어내릴 정도의 안 좋은 재정 정책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위배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건전성이란 말 자체가 조금 뭐 불건전한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거부감. 맞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이게 피스컬 사운드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피스컬 사운드니스라는 말은 이게 좀 오래된 말인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오로지 대한민국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인 거고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지출 규모와 적절한 수준의 수입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재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지출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재정이라 될 것 같은데 재정 자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수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강박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답답해지는데요. 여기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사실 재정 건전성 얘기까지 일단 재정 건전성의 허상이랄까 요 예.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지출하는 게 사실은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임무인데 그걸 방기하고 맞습니다. 월권을 하고 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예. 요 부분 정도 짚고 앞으로 좀 계속 나와서 저희 예산과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상민 위원님 뵙고 이 올해 정부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년 정부 예산 지금 심의 중인 예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정부 재정 건전성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